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이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위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일본은 아직도 19세기 초반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일본 하층민 계열 출신인 일본인 여성 히로무 씨의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이 히로무라고 하는데요. 아직도 일본에 가서 이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로 무시해버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라쿠입니다. 도대체 부라쿠가 뭐냐고요? 사실 부라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리 많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부라쿠 또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부라쿠미는 4세기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일본 봉건 시대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 제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제도는 직업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여 사무라이를 최상위에,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최하위에 배치하는 위계질서를 만들었어요. 부라쿠민의 조상들은 당시 일본 제국의 부정한 직업에 강제로 종사해야 했는데요. 죽공예, 도살, 사형 집행과 같은 죽음을 다루는 직업이 포함되며 불교와 신도의 종교적 맥락에서 불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최하층 계급을 우리는 부라쿠 즉 여러 집들이 모여 만든 마을, 촌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50여 년 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일본을 근대화하기 위해 공식적인 이런 신분제도를 폐지했는데요. 그럼 끝이냐고요? 아니요. 일본에서의 부라쿠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낙인은 이러한 개혁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라쿠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지속되어 오늘날까지 교묘하게 남아있는 사회적 차별의 형태로 변모했거든요. 일본은 아직도 이런 차별이 만무해요. 부라쿠민에 대한 차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성 등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간주되면 바로 공격을 일삼는 게 일본이죠. 현대 일본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항상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저와 같이 부라쿠 공동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매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일본의 참혹한 현실입니다. 일본의 실상을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저 또한 부라쿠민입니다. 부라쿠 아빠 부라쿠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부라쿠 출신이죠. 당연해요. 부라쿠 출신인 사람들은 부라쿠가 아닌 사람들과 결혼조차 하기 힘들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 상상조차 못하죠. 그만큼 아직도 일본은 신분제가 뿌리 깊게 박혀 있거든요. 학교에서 부라쿠가 된다는 것은 속삭임과 곁눈질, 즉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미묘하지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시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게임이나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배제의식, 즉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메시지거든요. 취업시장에서는 이러한 편견이 더욱 뚜렷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라쿠족은 종종 취업 기회에서 불합리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라쿠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고용주들은 갑자기 지원자를 덜 적합하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요. 이러니 부라쿠민들은 그저 부라쿠 마을 내에서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만 살 수 있고요.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이나 자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라쿠 정체성의 그림자는 개인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애와 결혼은 사랑이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사자 개인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부라쿠족이라는 이유로 관계가 긴장되고 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끔은 배우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시댁이 나서서 절대 안 된다며 파혼을 하는 경우도 마다했죠.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라쿠 마을에 한번 일주일 살아보신다면 극명하게 차별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라쿠 마을의 인프라는 전혀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이쪽으로 오는 버스조차 없어서 몇십 분을 걸어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부라쿠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야말로 최악이죠. 부라쿠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은 발전과 문화적 풍요로움으로 유명한 현대 일본의 얼굴에 드리운 오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의 이면에는 우리 같은 공동체가 직면한 불의에 온전히 맞서고 바로잡는 것을 꺼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21세기인데도 아직도 19세기에 살고 있는 일본. 휘황찬란한 도쿄의 선전 뒤에는 이런 마을에 비참함이 있는데도 일본은 모른 척만 시전하더군요. 부라쿠민. 아니 일본은 아직도 편견이 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티나 저 같은 부라쿠민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는 오해와 대물림된 편견의 색조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교육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교과서나 교사보다는 소문과 역사적 편견에 의해 인식이 더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특히 이웃국가, 특히 한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내려오는 교육은 한국은 경제적 분쟁에 시달리는 나라, 우리의 아픈 유산과 다를 바 없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회로 묘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바다처럼 넓고 거리에는 빈곤층이 늘어서 있으며 희망은 가난한 사람들의 따뜻한 밥상처럼 희박한 곳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낡은 선전과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뒤섞인 이러한 한국의 이미지는 우리 모두의 집단적 정신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을 때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부로 밀려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로 내려오면서 저는 고향에서 겪었던 부조리한 현실과 닮은 세상에 발을 내딛는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거리를 걸으며 제가 본 것은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낙후된 풍경이 아니라 활기찬 삶과 발전의 테피스트리였습니다. 고층 빌딩은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열망처럼 뻗어 있었고 그 유리 외관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달리 길거리에 노숙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관리된 공공장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원,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방치와 절망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거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제가 예상했던 계급, 격차로 인한 고난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시 깊숙이 들어가면서 저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고대의 궁전들은 도시가 빽빽이 들어선 가운데 당당히 서 있었고 과거의 영광과 보존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도 우리 사회처럼 억압적인 카스트, 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믿어왔던 신분제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섞여 있었고 계급이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공 인프라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이었습니다. 도시의 맥박을 관통하는 지하철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가와 노점상, 학생과 노인이 구분이나 차별 없이 모두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포용성의 상징이었고 제가 평생 알고 있던 분리와 사회적 계층화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처음의 놀라움이 제 신념에 대한 깊은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도서관과 박물관을 방문했고 대중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먼 꿈이었던 교육이 이곳에서는 소중히 가꾸고 키워야 할 기본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그들이 직면하고 극복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암울한 그림과는 거리가 먼 회복력과 단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역사 역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역경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수면에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제가 품고 있던 오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공정의 무게에 시달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끈질기게 일어선 나라, 과거 계급제도의 흔적을 대부분 해체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겸손하면서도 눈을 뜨게 했습니다. 브라쿠민으로서 우리가 집착했던 서사, 즉 이웃의 현실보다는 우리 자신의 차별 경험에 더 뿌리를 둔 서사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오해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허용했는지, 우리가 물려받은 편견의 안개에 가려진 다른 진실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배움과 재학습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국가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역사와 고통스러운 역사를 모두 수용하고 이를 현재의 구조로 엮어낼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오만함이 아닌 조용한 자신감과 세계를 향한 개방성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은 한 사회가 과거의 편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의 등대이자 변화가 가능하고 사회가 진화할 수 있으며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본보기였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국민들의 깊고 변함없는 애국심을 발견했고 그 정서는 저에게 최고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애국심은 시끄럽고 자랑스러운 애국심이 아니라 조용하고 확고한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애국심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국경일, 특히 광복절을 기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태극기로 물들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힘들게 쟁취한 독립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선조들의 투쟁과 희생이라는 과거에 대한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국가를 형성한 여정을 기억하고 기리는 애국심도 엿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처음의 오해는 순식간에 한국의 발전된 국가와 인프라에 대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대신 저는 경이로운 기술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거리 위로 LED 스크린으로 장식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로 이루어진 대중교통 시스템은 효율성과 접근성이 표본이었습니다. 도시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서울 구석구석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자연과의 관계 또한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도시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지 공간은 소중히 가꾸고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과 같은 공원을 거닐며 가족들이 모여 피크닉을 즐기고
연인들이 벚꽃 아래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균형을 찾는 한국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겸손해졌고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 감동했으며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무지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한국은 깊은 애국심과 선진화된 인프라,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포용하는 활기찬 문화를 가진 나라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유난히도 혹독하고 추웠던 어느 날 아침, 군훈련 시설을 방문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뼛속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매서운 날씨였지만 그곳의 군인들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내심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매서운 날씨에서 땅속에서 잠을 자는 모습이나 가스가 자욱한 곳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는 모습,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집중력과 결단력으로 훈련에 임하더라고요. 일본에는 이런 군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로 인해 애국심도 그닥 없습니다만 한국은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잔인한 전술과 이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한국군의 규율적이고 인간적인 임무 수행 방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는 아픈 과거와 한국인의 회복 탄력성을 냉정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군 장병들의 애국심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복무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깊은 헌신이었으며 이러한 정서는 국민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애국심은 침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주권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쉼터와 음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목격했습니다. 이 센터들은 즉각적인 구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모두 지속 가능하고 품위 있는 방식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비로운 접근 방식은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공공장소에 투자하여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공원, 도서관, 박물관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일본에서 자라온 정책과 선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는 대신에 이미지와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브라쿠민처럼 동질화된 국가 정체성을 추구하다 종종 간과되는 제1동포들의 고충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거버넌스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의 풍부함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도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과거 투쟁과 승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한국 문화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었지만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의 따뜻함, 한국 사회의 진취적인 정신 속에서 저는 고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일본에서 제 존재를 가렸던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제 정체성이 제 기회를 제한하거나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유산이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인간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의 깊이를 탐험할 수 있는 삶에 대한 약속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도 강력한 소명이었습니다. 이웃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탐구로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자아 발견의 여정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포용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게 해주고 오랜 신념에 도전하게 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선사해준 한국,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무한한 가능성에 열린 마음으로 저는 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채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한국이란 참 모든 것을 갖춘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독도는 일본 땅이지 한국 땅일 리가 없잖아. 독도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야? 여기 이 여성은 독도가 기가 찬 듯 어이없어 하는데요. 이번 사연은 핀란드 여행 브이로거 라일라에 관한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에서 여행 브이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25세 라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핀란드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가보고 프랑스 파리도 가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어요.
어느 날부터 제 유튜브 채널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봐야 하지? 고민하면서 유튜브 댓글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랑 일본도 생각해봤는데 중국은 치안이 너무 별로고 위생은 너무 더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그닥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본은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바다에 둘러싸여 아직까지는 자기네만의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댓글을 보던 와중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미 갔다 왔던 여럿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여행하기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라면서 극추천을 해주기도 했고요. 저는 그 댓글을 본 순간 이번에는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이럴 바엔 일본을 갈까 잠깐 생각하기도 했죠. 저는 그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남산타워나 한옥마을 같이 전 세계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바로 동네 찜질방이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찜질방은 한국 전통 목욕탕으로 사람들이 목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 찾는 곳이랍니다. 아시다시피 핀란드도 사우나로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저 또한 어렸을 적에 엄마랑 함께 핀란드 한인타운 사우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뜨끈한 물속에서 계란을 까먹던 기억이 마치 천국 같았어서 그럼 과연 진정한 한국의 정통 사우나는 어떨까? 기대하며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찜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땠냐고요? 말도 마세요. 정말 제 머리가 띵하고 맞은 것 같았거든요. 찜질방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바로 어릴 적 핀란드 한인타운 사우나에서 났던 냄새였죠. 쌍화탕차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진짜 찜질방으로 들어갔죠. 먼저 소금방이랑 불가마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먼저 불가마부터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름부터 뜨겁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지만 저는 과감하게 도전했죠.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저를 감쌌어요. 수건을 깔고 앉아있으려고 했는데 한국 불가마는 너무 뜨거웠어요. 사우나의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저 라일라도 한국 불가마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거기에 있는 다른 아주머니들은 땀을 흘리면서도 편한 듯이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 한국인은 다르구나 싶었죠. 그리고 몸을 식히려 옆에 있던 얼음방으로 갔어요. 사실 얼음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왔어요. 물론 핀란드도 사우나를 많이 하긴 하지만 핀란드 사우나는 뜨겁기만 하지 이렇게 차가운 건 없거든요. 따로 없어서 가끔 너무 더우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눈에 구르고 오기도 했을 정도죠. 아무리 봐도 한국 사우나는 핀란드보다 어느 면에서나 한 수 위라고 느꼈진 부분이었죠. 더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건 얼음방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이었어요. 아니 얼음방도 이미 차가운데 얼음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전 한국인들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았지만 저럴 수 있음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저는 찜질방 안에 있는 마트에 갔어요. 핀란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실 핀란드 사우나는 그저 사우나일 뿐이에요. 잠깐 들어가서 땀 좀 빼내면 그만. 끝인 그런 곳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우나 시설 안에 음식도 판다뇨. 저는 거기서 어느 한국분께서 식혜, 맥반석 계란 그리고 빙수는 꼭 먹어보라 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았습니다. 역시나 틀리지 않았어요. 식혜 안에는 쌀이 있었는데요. 되게 생소했지만 저에게는 마치 핀란드 과자 중에 크리스피라고 있는데요. 그 과자가 알갱이로 부서져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계란 한 입 먹고 식혜 마시고 이번엔 소금방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소금방은 덜 뜨겁더라고요. 돌들이 있어서 봤는데 먹어보니 진짜 살짝 짜기는 했었어요. 진짜 소금인 걸까요? 그렇게 진땀을 빼고 나가니 빙수가 나와 있더라고요. 달콤한 파치랑 여러 가지 과일 그리고 한국 떡이랑 같이 먹으니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그 어떤 사우나를 가도 이런 건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목욕탕 문을 열자마자 저는 문화 충격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글쎄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친 채 마치 걸어다니는 생강 같았다니까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니 핀란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핀란드도 목욕탕이 있기야 하지만 다들 부끄러워서 수건을 걸치고 발만 담그는 그런 식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었고 저 또한 여기는 한국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도 옷을 벗고 따뜻한 물에 들어갔어요. 목욕탕도
또 탕마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연두색, 하나는 하늘색, 하나는 분홍색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분명 물이 뜨거운데 사람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마다 아, 시원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 세신을 하게 되었어요. 세신은 때를 미는 거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때만큼은 수건을 몸에 말고 누워 있었더니 세신사분이 오셔서 제때 수건으로 다리부터 팔 구석구석을 밀어주셨습니다. 정말로 몸에서 지우개똥 같은 것들이 나왔고 저는 제 몸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도 다 밀고 세신사분께서 서비스로 요구르트 하나를 주셨는데 시원하게 때 밀고 하나 마시니까 이게 천국이지 싶더라고요. 그렇게 나머지 샤워를 하고 한국 사우나 체험이 끝난 순간이었어요. 아, 생각해보니 한국 사람들 피부가 다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닭살도 있고 거칠거칠하는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피부가 반들반들 윤기가 도는 하얀 피부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마 이게 한국 사우나 때문이 아니지 싶네요. 또 유럽이나 다른 서양 국가는 물의 경도가 세고 석회질만 많아서 씻어도 씻은 느낌이 나지 않고 오히려 머리는 더 엉키고 몸은 건조하고 더 뻑뻑해져서 무조건 헤어 트리트먼트나 따로 피부 관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우나 다 마치고 제 몸을 보니 문득 피부가 너무 맨들맨들 부드럽더라고요. 건조했던 제 피부 다 어디 가고 뭔가 막을 씌워놓은 것처럼 부드럽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국이 물이 세계에서 깨끗하고 좋은 나라 중 하나고 물의 경도가 약해서 자극적이지는 않은데 미네랄은 듬뿍 있는 물이라네요. 특히나 한국의 독도, 물이 그렇게나 좋다는 거예요. 시중에 보니까 독도물도 많이 팔고 마셔봤더니 목넘김부터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독도 체험이 시작되었죠.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모두나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인데요. 핀란드에서 온 저마저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서 이건 되게 어이없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서 깊은 이 한국 영토를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에 독도를 여행하기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독도를 여행하는 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관광 목적으로 독도를 출입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독도 탐방 행사를 참여해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독도가 일본에게서 위협받는 영토지다 보니까 이렇게 철저히 보안을 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옆에 다른 일본인도 있었는데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몇 배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 다음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독도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날씨뿐만 아니라 파고와 풍속 그리고 바람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쳐서 가는 날짜가 그닥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시작은 그저 유튜브 촬영이었는데 저는 이미 한국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머무르는 기간 동안 갈 수 있는 날짜가 있어서 저는 그날 이윽고 독도로 출발하였습니다. 저는 엘도라도호를 타고 독도로 갔는데 아침에 가다 보니 우연치 않게 울릉도에서 해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도에 도착할 무렵 보이는 것은 푸른 바다였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독도에는 크고 우람한 바위들도 여러 보였죠. 독도에서의 첫 번째 방문지는 독도의 상징인 독도 등대였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독도에 하선을 하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고 있다 해도 등대까지 올라가 보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독도 탐방 행사로 들어간 저는 정말 운 좋게도 하선 그리고 등대까지도 올라가 볼 수 있었죠. 계단은 생각보다 가파랐지만 주변에 볼 것들이 많았습니다. 파도와 바위 사이로 나는 갈매기들과 독도 비석들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독도 등대에 올랐습니다. 올라와 보니 태극기가 바닥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동쪽 끝을 지키는 등대를 보니 비록 저는 핀란드 사람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등대는 마치 길잡이와 안전의 상징 같기도 했죠. 저는 조금 더 올라서 마침내 정상에 오르자 정말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광활한 푸른 바다와 가파르게 깎인 절벽,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진 울창한 섬까지 이제 저는 일본이 왜 그렇게나 이 독도를 빼앗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누가 안 갖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일본이 우기는 행동은 어디까지나 틀린 행동이라고 밖엔 정의 내릴 수 없겠습니다. 등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작은 박물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내부에는 독도의 지질학적 형성부터 역사적 중요성까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전시물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독도를 가로지르는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이 길들은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중심부로 이어지는 혈맥과도 같았습니다.
바다, 소리와 바닷새의 울음소리를 벗삼아 싱그러운 초록빛 숲 사이를 걸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벌리며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유튜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독도를 관광하다 보니 어느새 배가 돌아올 시간이 되었고 저는 독도에게 이만 작별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독도에 관광 오면 이렇게 독도 주민증을 준다는 거죠.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덧 찜질방과 독도 여정. 애기도 끝이 났네요. 하지만 저에게 더 문화 충격을 준 것은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같이 하실 거죠? 사실 저는 비빔밥, 김치, 된장찌개 등을 제 영상에 담을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극찬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부지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생소한 한국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번데기 같은 거요. 저는 재래시장에 방문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본 번데기는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벌레의 번데기 선이 하나하나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냄새만큼은 정말 고소하고 담백한 게 저절로 군침이 돌게 하더군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데기는 정말 생소하지만 저는 심호흡하며 맛을 보았죠. 베어무니까 안에서 약간 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백한 그 향이 코와 입속을 감싸고 도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제 취향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도대체 이런 음식을 어떻게 만든 거죠? 처음에는 무서워서 하나씩 먹다가 나중에는 4~5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생긴 저는 좀 더 대담한 음식인 산낙지를 먹었습니다. 이름만 산낙지인 줄 알았지. 정말로 살아서 꿈틀거리며 움직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옆에 초장이랑 같이 찍어 먹으라며 소스를 내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젓가락으로 다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 먹는 음식은 제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달랐어요. 뭐랄까 입속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전혀 불쾌하지가 않고 오히려 감칠맛을 나게 한달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닭발이었습니다. 사실 이쯤 되니 살짝은 배불렀지만 저는 도무지 그 매콤한 냄새를 참을 수가 없었고 이끌려 들어가 보니 이미 제 눈앞에는 닭의 발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이름만 발이지 진짜 발은 아니겠지 싶었는데 앞불싸 이것도 진짜 발이었습니다. 그것도 닭의 발이요 하지만 딱 베어 불었을 때 그 얼얼한 매운맛이랑 오독오독한 발의 조화가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핀란드에서 중국 음식을 한번 맛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것과 비슷하게 붉은 매운 소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랄까 중국 거는 그저 진한 향신료 같았는데 이건 자극적이면서도 감칠맛이 나서 매워서 물을 마시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은 맛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육회덮밥을 시켰는데 탐스러운 노른자 위에 참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전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맛이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회를 그닥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전에 일본타운에서 초밥을 먹었을 때는 특유의 생선 비린내와 질깃해서 잘 뜯기지 않는 회였어서 그 다음 기억은 그닥 좋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육회는 달랐습니다. 비린내도 없고 오히려 회를 매력으로 승화시켰다고나 할까요? 아,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일본인은 아니고 한국인이 하는 곳이었는데요. 저는 연어와 우니 스시를 시켜 먹었고 제가 전에 일본인이 하던 식당에서 맛보았던 비린내 나는 질깃한 회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듯하며 비린내는 하나도 없고 여기서도 감칠맛이 진하게 났습니다. 아, 이제 생각해보니 맛없는 것도 한국인이 하면 맛있다고나 하던가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곳곳을 돌아다녀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녁은 다양한 분위기로 유명한 홍대의 번화한 동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를 거닐다가 우연히 마음을 사로잡는 마술로 관중을 사로잡는 한거리 마술사도 발견했어요. 흥미진진한 마술에 이끌려 저는 자원봉사자로 나가고 싶다고 기꺼이 얘기했어요. 마술사는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은 놀라운 마술을 선보였고 저와 관중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완벽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저희 밤은 초현실적으로 시작되었고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만남으로 활력을 얻은 저는 근처 오락실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게임 소리가 짜릿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즉흥적으로 현지인들과 함께 댄스 배틀을 하기도 했죠. 빠른 템포의 음악과 환호하는 관중들로 인해 강렬하고 짜릿한 도전이었습니다. 리듬과 반사신경으로 즉흥적으로 경쟁하는 게임이었지만 놀랍게도 저는 새로운 친구들의 환호와 하이파이브를 받으며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거리는 변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불을 밝히고 에너지가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딘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숨겨진 술집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현대적인 시크함과 전통적인 매력이 조화를 이룬 분위기였습니다. 제 호기심을 눈치챈 바텐더가 한국 민속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깊은 풍미가 어우러졌고 짜릿했죠. 그러나 이날 밤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름 모를 창고에서 비밀스러운 언더그라운드 음악 행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현지인이 알려주는 모호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표시가 없는 문을 지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그곳을 찾았습니다. 내부에는 언더그라운드 음악과 서울에서 가장 열성적인 음악, 애호가들로 가득 찬 정기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세련된 외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날것 그대로의 진솔한 경험이었습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자 깜짝 게스트로 등장한 유명 DJ가 데크를 점령하고 관객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음악과 에너지,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은 순수한 흥분의 순간이었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분이 좋았던 저는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한강변을 조용히 산책하며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밤에 거닐는 한강은 정말이지 차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멋진 일들이 한국에서만 일어났다는 건 정말 마법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핀란드로 돌아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고 제 예상대로 그 영상은 성공하였습니다. 댓글에 사람들은 자신들도 한국에 한번 놀러가 보고 싶다며, 댓글에 종종 보였던 한국인들은 저희 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물로 씻고 마시고 하고 싶네요. 아무래도 삼다수를 사서 마셔야겠어요. 스위스 베른의 한 가정집, 두 명의 자매 중 언니로 보이는 사람이 동생에게 화를 냅니다. 무슨 그딴 나라로 시집을 간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근데 너는 나를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뭘 하려고? 그러자 동생은 아무 말 않고 나가버립니다. 동생은 왜 갑자기 한국으로 시집을 가려고 하는 걸까요? 언니는 왜 한국을 싫어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스 사람인 리안입니다. 저에게는 불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여동생 안나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렸을 때부터 다소 엄격한 가치관을 가진 교육자 부모님 집안에서 억압된 삶을 살아오던 저와 동생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항상 저와 동생에게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스위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의사에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인생이 수월해진다며 항상 저와 동생에게 강압적인 교육 방식을 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저 어린 나이에 불과했던 저와 동생은 집에서 인형놀이를 하면서 놀거나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떠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고, 하루 종일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없고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억압된 삶을 살아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 서로가 똑같은 학교에 다녔던 저와 동생은 매일 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하기도 싫은 공부를 부모님과 함께 해야만 했고, 이러한 생활을 무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인 약 10년 동안 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저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셨고 저는 공부만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성격은 매우 달랐어요. 동생 안나는 결국 못 참고 고등학생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버려서 전 정말 섭섭했답니다. 몇 년 후에 동생이 돌아왔지만 부모님은 잠시 부재 중이셨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오시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두 분 다 트럭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다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도착해서 마주한 부모님 두 분은 모두 몇 번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의식을 차리지 못한 단계였고, 저희를 발견하신 의사 선생님께서도 왜 이제서야 왔냐며 큰 수술을 하려면 너무 좋지 않아 보호자의 동의 과정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약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동생과 함께 의식을 차리지 못한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던 저와 동생은 약 일주일의 시간 차이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싸움의 대화였던 기억으로 인해 저는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이 후회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동생 또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죠. 다행히 남아있던 친척분들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 두 분의 장례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정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고,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자신은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는 함께 외국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며 다룰 수 있는 언어가 많아지는 것은 취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동생이 선택한 언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국어였습니다. 중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라뇨. 배워서 뭘 할지 가슴이 아주 답답해졌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동양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약간 그런 편견 때문에 그랬었고요. 살면서 한국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굳이 다른 언어들도 많은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동생의 선택에 저는 참아왔던 화가 폭발해버렸고 결국 동생에게 각자 따로 살자며 이제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때 당시 동생은 저에게 문화산업의 주류가 되고 있는 한국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의사생활로 너무 힘들고 지쳐있던 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생과 저는 따로 살게 되었고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는 동생의 처지를 생각해 매월 아주 조금씩 동생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며 각자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죠. 하지만 동생은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어에 무언가 엄청난 매력을 느낀 듯 자꾸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한국어를 배워놓는 게 좋을 것이라는 조언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소식을 들었던 운명적인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취리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제 동생 안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는 언니, 나 소식 있어. 나 결혼해. 한국에서.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재빨리 안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 무슨 일이야? 왜 한국이야? 전화를 받자마자 얼버무렸습니다. 안나는 웃으며 놀랄 줄 알았어. 대학교 때 지호 기억나지? 우리 사귄 지 꽤 됐어. 지호의 고향인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라고 말했죠. 저는 순간 머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도대체 안나가 왜 그곳에서 결혼을 하려는 걸까요? 저희는 한국과 연고가 없었고 제가 아는 한 안나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건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호가 기억났거든요. 그는 친절하고 똑똑한 친구였고 대학 시절 내내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커녕 사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엄청난 고민에 휩싸인 저는 의사 동료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구했는데 이상하게도 동료들은 오히려 저희 동생이 부럽다면서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뜨고 있고 또 살기 편리한 나라인 것을 모르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 의사 동료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을 가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몇몇 한국의 물품들을 사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았고 한국 여행을 경험해 본 듯한 부탁을 했지만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싶은 마음에 괜히 반항 심리만 생기게 되었죠. 왜 그렇게 한국이 좋은 걸까? 동생의 결혼식에 가기 직전까지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동생의 결혼식 하루 전 한국을 가야겠다는 마지막 마음을 먹고 그곳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 남겨질 동생의 결혼식 모습에 그것은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했던 마음 두 가지였죠. 그런데 꽤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저는 도착하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한국에는 엄청난 폭우와 태풍이 동반되어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가까스로 저희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기상은 악화되면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되기 시작했고 공항 내부에는 수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갑작스럽게 결항된 비행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후진국다운 난잡함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엄청난 폭우에 저 또한 공항에 고립되어 버렸고 저는 지금의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의 공항의 의사 동료들과 동생이 그렇게나 극찬한 한국이 맞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잠깐 공항 의자에서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공항의 안내 방송 소리에 잠에서 깨게 된 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곧이어 영어 안내 방송으로 기상 악화로 인해 준비해 놓은 공항 내부 호텔에서 관광객들은 휴식을 취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에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았지만 이처럼 기상이 안 좋을 때는 그저 공항 바닥에 상자를 깔고 누워 자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의 공항은 비행기의 결항과 외부 교통수단의 움직임이 힘들어지자 공항 내부 대기 관광객들을 위해 모든 휴식시설을 개방했으니 그곳에서 무료로 휴식을 취하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사람들에 이끌려 공항 이곳저곳의 휴식시설을 눈으로 확인한 저는 그동안 왜 동생과 의사 동료들이 한국을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깔끔한 호텔 같은 시설에 휴대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전기 시스템은 물론 책상과 샤워시설까지 갖춰진 한국의 공항 휴식시설은 의사 일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한 저에게도 믿을 수 없는 수준 차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영국 공항도 경험한 저였지만 한국 공항의 휴식시설은 이것이 정말 무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디자인의 침대는 물론 적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조명의 조도까지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공항의 안내방송을 따라 휴식시설을 확인해 나갈수록 충격의 연속이었죠. 매우 편해 보이는 곡선형 침대에서의 휴식을 선택한 저는 그곳을 둘러본 순간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공간에 있던 한국인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짐과 휴대폰을 놔둔 채 샤워시설을 이용하러 떠났고 제 눈앞에는 당장 훔쳐가도 모를 고가의 노트북이나 휴대폰, 심지어는 여행용 가방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저와 같은 외국인들만 저처럼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라며 자신들끼리 놀라워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인은 외국인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걸어가자 그것을 주워 가져다주고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능숙한 영어까지 선보였기에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고 시민의식도 발전되지 못한 것인지 한국과 비교되어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죠. 고지역 기상에 진정되면서 비행기를 탈 필요 없이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서울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저는 놀랍도록 쾌적한 한국 공항의 무료 휴식시설을 체험하기 위해 공항에서 숙식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 아침 공항 샤워시설에서 샤워까지 하고 동생의 결혼식장으로 여유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왜 전날 오지 않았냐면서 예약해놓은 호텔에서 제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화를 냈지만 저는 웃으며 한국 인천공항은 정말 끝내줬다는 짧은 말만 하고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도 만나 결혼을 축하해줬죠. 한국에서 진행된 결혼식 또한 제가 참석했던 그 어떤 결혼식보다 성대했고 다행스럽게도 동생의 한국인 남자친구인 지호도 사람이 좋아 보여서 한시름 걱정을 덜게 되더군요.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 동생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저는 오히려 제가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어 한국의 공항 무료 시설들에 대해 동생에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저의 모습에 동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진작 오라고 했잖아라며 귀여운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하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스위스에서 마지막 의사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긴 저는 한국에서 전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최근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똑같은 한국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게 모든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요즘 의사 공부보다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저희 모습에 의사 동료 친구들까지 저를 부러워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일찍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다면 인생에 더욱 행복했을 텐데라며 작은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